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점 시장을 학습해 볼 텐데 시장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은 모형을 공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과점 시장 이론입니다. 게다가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만을 고려했는데 과점 시장은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수의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과점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합니다. 기업이 2개, 3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들끼리 서로의 행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과점 시장도 이렇게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과점 시장은 가격으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나 광고 아니면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가격 이외의 경쟁, 그래서 비가격 경쟁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공급자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략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파악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과점 시장의 이론들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데도 가장 중요한 이론들만 모아봤습니다. 독자적 행동 모형은 비협조 모형이라고도 하고 담합 모형은 협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게임 이론은 전략적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해 연구한 그런 이론입니다. 먼저 독자적 행동 모형은 수량이냐 아니면 가격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꾸르노 모형과 슈타켈버그 모형은 수량을 가지고 그리고 베르트랑 모형과 굴절 수요 곡선은 가격을 가지고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담합 모형에서 카르텔 모형은 대표적인 담합의 형태를 띠게 되는 그런 모형이죠. 그리고 가격 선도 모형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 정해진 가격을 추종한다는 그런 형태의 이론입니다. 과점 시장 이론에서 가장 먼저 배워볼 것은 꾸르노 모형입니다. 꾸르노나 쿠르노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꾸르노라고도 하고 쿠르노라고도 하고요. 이 모형은 만약 기업이 2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의 산출량이 결정했을 때 이런 결정된 산출량을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출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비협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즉 비협조적 과점 모형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꾸르노 모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기업은 2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 곡선은 P는 60-Q, 기업이 2개가 있으니 Q는 이제 기업 1과 기업 2가 나눠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 1의 생산량인 소문자 Q1과 그리고 기업 2의 생산량인 소문자 Q2가 더해지면 이제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한계 비용을 0으로 가정하고 각 기업의 한계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업 1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한 생산량 소문자 Q를 구해본다면 이제 기업 1의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한 생산량을 구해야겠죠. 여기서 기업 1의 상황이니까 가격 P 곱하기 소문자 Q1 마이너스 기업 1의 한계 비용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한계 비용은 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 비용에 관해서는 차치해두고 수입이 곧 이윤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P 곱하기 소문자 Q1이 문제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아까 시장 수요 곡선 P는 60-Q를 도입해서 계산해 본다면 여기서 Q는 소문자 Q1 플러스 Q2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P는 60-Q1 마이너스 Q2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윤을 구하기 위해서는 P 곱하기 소문자 Q1이 돼야 되니까 이 식에서 소문자 Q1을 곱하고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량 소문자 Q1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윤식에서 Q1으로 미분을 하게 된다면 이 값은 미분을 하게 된다면 60-2Q1 마이너스 Q2는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문자 Q1, 그러니까 기업 1의 생산량을 구해본다면 소문자 Q1은
2분의 60 마이너스 Q2가 됩니다. 이제 이걸 해석해 본다면 상대 기업인 기업 2가 Q2라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기업 1이 Q1이라는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량에 있어서 추종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업 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해봤던 식을 이것을 기업 2의 경우에도 한계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함수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런 형태의 곡선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을 두고 RC, 즉 반응 곡선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여 자신의 생산량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RC1, 이것이 RC2인데 아까 구했던 각 기업의 생산량 수식을 본다면 만약 여기서 기업 2가 만약 60개의 생산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소문자 Q2에 60을 대입한다면 Q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Q1, Q2, Q2가 여기서 60을 생산할 때 기업 1은 생산량이 0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 2가 만약에 Q2에 0을 대입한다면 기업 2는 0개를 생산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Q1이 3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0. 현재 한계 비용도 서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2의 반응 곡선도 기업 1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60 그리고 여기가 30. 이게 반응 곡선인 이유를 다시 한번 본다면 만약 이 식에서 기업 1의 식에서 Q2에 40을 대입해 본다면 그러니까 기업 2가 생산량을 40으로 정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대략 이 점을 40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40이면 얼마죠? 여기에 40을 대입하면 Q1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곡선 기업 1은 10개의 생산량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2의 행동을 보고 기업 1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업 2의 반응 곡선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서로의 반응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되겠습니다. 아까의 서로의 반응 곡선을 계산해 보면 각각 20씩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20씩 생산량을 갖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 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까의 수요 곡선이 직선의 형태 그리고 MC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M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총 생산량은 M 플러스 1분의 N이 됩니다. 여기서 이 N이라는 것은 기업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 QC를 곱하면 이제 개별 기업의 생산량 그리고 과점 시장 전체의 생산량을 훨씬 편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MC가 0인 상황이고 이런 수요 곡선이 정해졌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는 곧 MC죠. 이 상황에서 산출량이 정해지는데 그렇다면 P와 MC 0을 대입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은 60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에 지금 기업이 2개인 상황이므로 N에 2를 대입한다면 다시 깔끔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은 60이라고 했죠. 그리고 기업은 2개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3분의 1 곱하기 60은 20이 되죠. 그리고 3분의 2 곱하기 60은 40이 됩니다. 아까 전에 반응 곡선을 그렸을 때 균형점에서 각각 20씩 나누어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기업이 각각 20씩 나누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 생산량은 40이 되는 것이고요. 슈타켈버그 모형은 꾸르노 모형과 같이 생산량을 조정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꾸르노 모형과 차이점이 있다면 한 기업의 변화에 대해 상대 기업이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량을 정함에 있어서
선도기업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슈타켈버그 모형은 문제로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본 적이 있긴 한데 어렵게 이래저래 계산식으로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꾸르노 모형이나 뒤에 나올 베르트랑 모형이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슈타켈버그 모형은 의미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수요 함수가 P는 60-Q 이고 그리고 MC는 0인 상황에서 꾸르노 모형의 총 생산량은 아까 전에 3분의 2 곱하기 QC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개의 기업이 있다면 생산량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4분의 3이 총 생산량으로 결정이 되고 이것을 선도기업이 2분의 1 그리고 추종기업이 4분의 1로 나눠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을 60이라고 했을 때 꾸르노 모형에서는 각각 20씩 나누어서 생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60을 대입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45 그리고 선도기업은 30 추종기업은 15를 생산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슈타켈버그 모형이라고 해서 모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정한 계산식은 P는 60-Q라는 직선의 수요 곡선 그리고 MC는 일정한 경우를 가정했죠.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쉽게 주어지고 출제되는 것이니 보통은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자면 기업 1이 선도기업이었을 때 기업 1은 여기서 30을 생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추종기업인 기업 2는 15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기업 1도 선도기업, 기업 2도 선도기업으로 생산을 하려고 한다면 기업 1이 여기서 30, 그리고 기업 1이 여기서 30, 그리고 기업 2도 여기서 30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이런 균형점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두고 슈타켈버그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베르트랑 모형은 이전의 꾸르노와 슈타켈버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이론들처럼 기업이 수량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주로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을까요? 일단 베르트랑 모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들이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한 결과 결국에는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동질적입니다. 그리고 비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 기업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면 수요를 모두 자신이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협조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기업 1의 가격이고 수직축에는 P2, 기업 2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각형이 아니고요. 이것은 각 기업의 한계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기업 1의 한계 비용이 5, 그리고 기업 2의 한계 비용이 5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45도의 대각선, 직선이 보이죠? 이것은 현재 두 기업이 동일한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 각 기업은 8의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기업 1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리고 왜 이 모양이 기업 1이 가격을 인하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를 본다면 기업 2는 여기서 8의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기업 1은 8보다 낮은 가격, 이를테면 7의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기업 1이 가격을 인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 2도 이에 맞춰서 가격을 인하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리고 또 기업 1이 가격을 인하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한 기업이 모든 수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고 기업 2도 인하하고 기업 1도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다시 그렸을 때 이렇게 기업 1은 여기까지 인하를 하게 되고 기업 2는 여기까지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계 비용까지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가격을 비용 이하로 내릴 리가 없죠. 경쟁을 안 하면 안 했지 적자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르트랑 모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을 보자면 바로 P는 MC가 되는 곳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베르트랑 균형은 바로 기업들이 상품이 동질적이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면 완전 경쟁 균형과 동일한 그런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윤이 0이 되는 그런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격 선도 모형은 한 기업이 가격을 먼저 선도하고 다른 기업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이론인데, 사실 현실에서 과정 기업들이 담합을 이루어 가격이나 생산량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두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과정 기업들끼리도 함부로 담합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선도 모형은 일종의 암묵적인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묵적으로 상호 협조적인 행동을 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에는 이제 시장 전체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고, 그리고 공급 곡선은 군소기업들의 MC, 공급 곡선을 수평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개별 군소기업들의 공급 곡선을 수평합한 것이죠. 자, 여기서 지배기업은 가격 설정자가 되어 군소기업들의 시장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하고 남은 잔여 수요를 자신의 수요 곡선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균형점에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만 아래에서는 이 정도의 잔여 수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이 그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여 수요가 생기는 이 부분부터 이제 지배기업은 자신의 수요 곡선을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지배적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배기업은 수요 곡선 아래의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생산량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독점 기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격 설정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이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지배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기업들이 이 가격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수요에서 시장 공급을 뺀 나머지 잔여 수요가 나오겠죠. 이 잔여 수요가 지배적 기업의 이 정도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수요 곡선에서 한계 수익 곡선을 도출한 후 이것을 한계 비용과 일치시키는 점에서 생산량이 정해지면 가격도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풀어나가시면 가격 선도 모형에서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은 과점 시장에서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입니다. 과점 기업에서도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위지라는 사람이 제시한 모형인데요. 이 사람은 과점 기업에서 꼭 담합이 아니더라도 가격은 경직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수요 곡선이 굴절된 구간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굴절된 경우에 한계 수입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수요 곡선의 한계 수입이 되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계 수입이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한계 비용이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서만 이동하여
이런 식으로 한계 비용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 점에서는 여기나 혹은 여기 한계 수익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은 여기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정해지게 됨으로써 이 가격에서 경직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한계점은 바로 이런 균형을 발생에 대한 건 설명을 하지 못하고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그냥 사후적으로만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으로 이런 굴절 수요 곡선의 이론으로 과점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는 것이죠. 카르텔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카르텔은 가격 선도 모형과는 다르게 완전한 담합을 의미하는데요. 기업이 담합을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기업이 하는 행동에서는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점 시장에서 가격 차별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었죠. 카르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담합을 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 이 카르텔이라는 것은 여러 기업이 하나의 독점 기업으로 행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 = MC를 그런 이윤 극대화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만약 기업이 두 개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MR은 기업 1의 한계 비용인 MC1 그리고 기업 2의 한계 비용인 MC2 이렇게 동일해지는 이런 식을 카르텔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됩니다. 만약 이 그래프에서 MC1이 이렇게 그려지고 MC2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기업이 하나로 행동한다면 MC를 수평합하여 카르텔의 한계 비용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한계 비용과 그리고 MR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기업은 생산량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카르텔의 한계 비용과 MR이 일치한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서 각 기업은 자신의 한계 비용에 맞게 이렇게 생산량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Q1 그리고 Q2 이것이 각 기업의 생산량을 수평합하여 더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MR은 MC1 그리고 MC2 이렇게 같다는 것이 카르텔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최적의 생산량을 도출한 후 이것을 각 기업의 한계 비용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각 기업에게 생산량을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카르텔은 근본적으로 불안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바로 뒤에서 배울 용의자의 딜레마 혹은 죄수의 딜레마적 상황 때문이죠. 자신이 배반을 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반의 위협을 방지하는 즉 카르텔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수가 적어야 합니다. 기업의 수가 많아버리면 담합을 위한 협상 비용이 높아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지죠. 게다가 기업의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담합을 한 기업을 적발하기도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품 차별화가 낮아야 합니다. 만약 한 기업의 제품이 다른 기업에 비해 차별화가 이루어져 시장 지배력이 높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담합의 이탈인지 아니면 단순 품질의 차이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보복이 용이해야 합니다. 담합을 위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엄중한 보복이 이루어져야 그런 담합 이탈의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데 만약 보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카르텔은 내재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의 정의를 보시면 전략적 상황에서 경기자들이 각자의 전략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니 아무래도 경제 주체가 아주 많은 완전 경쟁 시장이나 단 하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독점에서보다는 과점 시장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우선 이 게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경기자, 플레이어들은 각 주체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1과 기업 2가 게임의 경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 기업이 가격을 인하한다 라는 정보를 얻었을 때 그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각 기업들은 각자에게 보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게임 이론은 과점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학 전반에 쓰이는 아주 유용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매우 뛰어난 이론이죠. 우리가 신문 같은 걸 읽을 때도 치킨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치킨이 영어로 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겁쟁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겁쟁이 게임이라고 해서 그것도 결국 게임 이론에서 보수 행렬을 통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수 행렬로 나타내는 동식 게임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게임 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뭇가지 형태로 나타내는 순차 게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보수 행렬, 정규형 게임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각 기업의 우월 전략에 따라 나오는 균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보시면 A와 B는 기업 1의 전략이고 C와 D는 기업 2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표 안에 보이는 숫자는 각 기업이 얻는 보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앞의 숫자들은 예를 들어서 5,5, 10,1 이런 것에서 여기서 10,1에서 10 앞에 있는 숫자는 기업 1의 보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뒤에 1 이것은 기업 2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1이 기업 1의 보수가 되고 10이 기업 2의 보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기업 2가 C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기업 1이 A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업 2가 C를 선택했을 때 기업 1은 A를 선택하게 된다면 5 그리고 B를 선택하게 된다면 10이라는 보수를 얻게 되죠. 그래서 기업 2가 C를 선택했을 때 기업 1의 입장에서는 10이 더 큰 보수를 얻기 때문에 B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2가 만약에 D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면 기업 1의 입장에서는 1과 3 중에서 3이 더 큰 보수를 얻기 때문에 그래도 B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 1은 기업 2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에 관계없이 B 전략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B 전략이 바로 기업 1의 우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 2의 입장에서도 기업 1이 A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기업 2 입장에서는 5와 10 중에서 10이 더 높은 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D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요. 기업 1이 B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는 1과 3 중에서 3이 더 높은 보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2의 입장에서는 이 D 전략이 바로 우월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D, B, D가 바로 이 조합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우월 전략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만약 우월 전략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월 전략은 항상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월 전략은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한 내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내시 전략은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이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각 경기자의 내시 전략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시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보수를 크게 하는 전략인데, 이 의미는 이 내시 균형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시 전략입니다. 이미 방금의 우월 전략 균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업 2가 C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업 1은 10과 5 중 10이 더 크기 때문에 A를 선택하고, 기업 2가 D를 선택하게 된다면 4와 8 중 8이 더 높기 때문에 기업 1은 B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월 전략에서는 아까 상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나의 전략만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내시 전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시 전략이 우월 전략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1이 A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업 2는 8과 5 중 5가 더 높은 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C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기업 1이 B 전략을 진행한다면 기업 2의 입장에서는 4와 10 중 10이 더 높은 보수를 얻기 때문에 D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시 균형은 A, C 그리고 B, B, D 이렇게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시 균형이 반드시 두 개 존재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런 순수 전략이 아니라 혼합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내시 균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알았으니 빠르게 파악해 본다면, 기업 2가 C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업 1은 9, D를 선택한다면 3, 기업 1이 A를 선택한다면 기업 2는 C, 그리고 기업 1이 B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업 2는 그대로 C. 이 부분에서 기업 2에서는 C 전략이 우월 전략이 되는데, 여기서 기업 1은 우월 전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은 없지만 내시 균형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A, C라는 내시 균형이 존재하네요. 내시 균형은 모두에게 보수를 이렇게 최대로 얻게 만드는 우월한 균형으로 나왔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시 균형이 항상 이렇게 파레토 최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등한 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그리고 범죄자의 딜레마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결국에는 다 같은 말입니다. 꼭 게임 이론이 아니더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문, 경제 공부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교육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한 개념이죠. 혹은 현실에서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이론적으로 풀어낼 때도 자주 쓰이곤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주체들끼리 협조적이지 못한 상황, 그리고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이기심, 합리성을 통해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수 1의 입장에서는 죄수 2가 침묵으로 주어진다면 죄수 1은 10, 이 자백에 대해서는 죄수 1도 자백,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죄수 2 같은 경우에도 죄수 1이 침묵을 선택한다면 죄수 2는 자백, 그리고 죄수 1이 자백을 한다고 예측한다면 죄수 2도 자백. 그렇게 서로는 이렇게 자백만을 의미하는 자백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둘이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둘 다 침묵을 하여서 이렇게 5-5라는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런 자백만을 고수함으로써 파레토 개선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수들을 지금 효용이라고 가정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효용이 아니라 형량을 의미한다면 이 숫자들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서로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결국 사회적으로는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발생하게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꼭 제수가 아니더라도 담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수가 아니라 기업 2, 제수 1이 아니라 기업 1이라고 한다면 담합이 의심되는 기업들에게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한다면 막대한 과징금이나 아니면 그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리니언시 제도라고 있는데 이것도 죄수의 딜레마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수든 기업이든 죄수의 딜레마인 상황이 처한다면 이런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 못하는 열등한 균형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바로 구속력, 즉 일반적인 협정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상대방이 배반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어떠한 구속 장치가 필요합니다. 배반을 하는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게끔 말이죠. 그리고 게임의 반복. 사실 이런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면 좋겠지만 그런 신뢰보다는 이렇게 게임을 반복함으로써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 효과적인 그런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무한정 반복한다면 만약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무한정 계속 반복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기업 1이 두 번째 상황에서 배반을 하게 된다면 기업 2는 세 번째 상황에서 자신도 배반할 여지가 생기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기업은 이렇게 배반을 하여 자신의 미래의 이익을 더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할 수 없다. 즉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누군가가 배신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도 그 다음 회차에서 배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득인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신으로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최선이 되겠죠. 게임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이런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12강 과점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모형들 때문에 좀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점시장 이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형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이론들 위주로 학습해 봤는데 가격 선도, 가격 추종, 생산량 추종, 우월 전략, 내시 전략, 완전한 담합, 암묵적 담합 등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학습하려고 하면 오히려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모형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도 해보고 각 모형들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장이론은 모두 마치겠고 다음 강의는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나마 독점적 시장이론을 부록으로 놓고 그 다음은 이제 13강 생산요소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